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두통의 과학적 이해를 함께 해볼 저는 송민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번쯤은 두통 경험해 보셨죠? 네, 그래서 이 두통이 뇌 안에 심각한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 안의 사이렌, 두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두통이라는 통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자극이 되고 이것이 통증 중추에 전달이 될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뇌라고 하는 것은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아닙니다. 즉, 감통 조직이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를 꺼내서 바늘로 콕콕콕 찔러봤자 뇌는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따로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어디가 통증을 느끼느냐? 대뇌 피질, 피하 조직, 두개골 골막, 뇌신경, 동맥 이런 아이들이 통증을 느끼고 통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통의 원인을 6개의 세그먼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이 중에서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두통은 다른 원인 없이 발생한 두통으로 1차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혈관질환 관련, 두개강내 질환, 그 다음에 다른 두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이 원인이 되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두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차 두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제일 먼저 긴장성 두통입니다. 긴장성 두통은 여러분들 흔히 경험할 때가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었더니 머리가 아픈 증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긴장성 두통일 수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머리 양쪽이 주로 아프고요. 경도에서 중증도의 비박동성 두통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비박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팔딱팔딱 뛰는 듯한 두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긴장성 두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맨디드, 머리에 띠를 두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증이 이마나 턱관절 부근, 목덜미 주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지속되고 규칙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적인 신체 활동 때문에 두통이 악화되지는 않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피로하거나 금식을 했거나 음주를 했을 경우에 두통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긴장성 두통의 다른 조의 설명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사파성 긴장성 두통과 만성 긴장형 두통으로 나누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에피소딕이라고 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게 어떤 한 이벤트처럼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에피소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긴장성 두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이나 힘줄이나 근막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아서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 생긴 것을 주변적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통증 조절 중추가 이상해져서 통증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제 중심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승모근이나 두개골 근육이 긴장이 높아지면 이것이 두통의 강도와 빈도와 비례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 그러면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우리 몸에는요, 네, 그 통각 수용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론 수업에 가보시면 노시셉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통각 수용기입니다. 네, 그래서 외상 수용기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서 힘줄이나 근막이나 뭐 가로무늬근이나 이런 곳에 있는 외상 수용기에 자극이 가해지면 이것이 통증 중추신경으로 전달이 되어서 이제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시셉터, 통막 수용기를 자극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근육의 압력이나 빈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이렇게 컴퓨터를 본다고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빼시면 그게 바로 긴장성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혈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 혈액 그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외상 수용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이나 염증에 의해서 감각이 이렇게 민감해지는 것도 긴장성 두통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바이러스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주변적 요인이었고요. 그러면 중심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통증이 원인이 해결이 되면 이게 수그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우리 몸에는 반외상 수용기라고 해서 통증을 줄이는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반외상 수용기에 문제가 생기면 시냅스가 세로토닌을 늘려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을 줄이는 물질인데 이 세로토닌을 늘리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긴장성 두통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각 억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증에 민감해진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반외상 수용기에 왜 문제가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조원분들의 PPT를 가지고 왔는데요. 두개골을 둘러싸는 근막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증가했는데 이때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했다. 이 사이에 저희는 이 반외상 수용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까지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 이제 편두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은 증상이 매우 특이합니다. 이렇게 4스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편두통의 1단계 증상은 전구 증상입니다. 기분 변화, 우울감, 불쾌감, 피로감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 다음 증상과는 시간 간격이 되게 멀기 때문에 이게 편두통의 증상인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2단계는 전조 증상, 조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갑자기 막 아지랑이가 보이는 것 같고 뭐가 번쩍이는 것 같고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5에서 30분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머리 한쪽이 주로 아프고요. 그 다음에 팔딱팔딱 뛰는 듯한 박동성 두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구토감이 느껴지거나 빛이나 소리에 매우 예민해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두통 이후에는 후구 증상까지 있습니다. 피로감이나 허약이나 기분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두통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뭐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두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제가 프라이팬 사진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프라이팬을 달구고 나서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그러면 칙 하고 한번 끓죠. 네, 그것처럼 뇌가 달궈진 프라이팬과 같은 상태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편두통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CSD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두통 환자에게서 더 많이 관찰되는 증상 중 하나가 CSD인데요. CSD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후두엽에서 전두엽 방향으로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신경활동이 억제되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이런 영상과 같은 모습이 우리 몸에서 관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증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손상된 조직을 사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이 필요에 따라서 CSD를 일으켜서 15분 동안 신경활동을 억제시키고요. 그러면 이 망가진 세포가 금방 죽게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CSD가 왜 두통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네, CSD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손상된 조직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염증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편두통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CSD가 일어나는 역치,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방 염증 반응이 더 많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두통도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각종 이온 통로나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탈분극에서 분극으로 돌아오는 메커니즘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의 역치, 문턱이 낮아져서 쉽게 두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편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세그먼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발두통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자살두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통증이 매우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10만 명당 100에서 한 400명? 전체 두통 중에서는 0.1에서 0.4%가 군발두통 환자라서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성 환자가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군발두통은 어떻게 증상이 시작되냐면 눈에서 증상이 시작되는 것이 매우 특이적입니다. 네, 그래서 눈 위쪽이나 관자놀이에서 증상이 시작되고요. 결막 출혈, 눈물, 코막힘, 콧물, 그 다음에 이마, 얼굴에 땀 이런 것 같이 자율신경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요. 동공수축, 눈꺼풀 처짐 뭐 이런 증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군발통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이 클러스터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증이 어떤 기관에 몰려서 나타난다는 데 있는데요. 통증이 나타나는 기관을 군발기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기관을 관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발기에 한번 통증이 발생하면 15에서 180분간 이것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발생할 수 있고 한 번 발생하면 몇 주에서 몇 개월간 두통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네, 자살두통이라고 충분히 불릴만 하죠.
관에 또 이러다가 한동안 또 두통이 발생하지 않고 특정한 계절에 두통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봄에만 두통이 나타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환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조원분들의 슬라이드인데요. 술을 마셨다, 담배를 마셨다, 그랬을 때 군발 두통이 즉시 일어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를 마셨을 때 군발 두통이 촉발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20대 후반에서 발병률이 제일 높고 40대 무렵까지 군발 두통이 계속 지속되는 정말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군발 두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두통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3차 신경의 이상, 시상하부의 이상, 유전적 요인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3차 신경은 염증 반응과 관련돼서 중요한 신경인데요. 처음에는 뭐 1차 신경, 2차 신경 이런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trigeminal라고 해서 이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세 갈래 신경입니다. 신경이 세 갈래로 나뉘어서 들어간다라는 뜻인데요. 네, 그래서 한쪽은 눈 위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군발 두통은 통증이 눈 위쪽에서 시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코, 위턱 쪽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아래턱 쪽으로 신경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3차 신경에 이상이 생긴 것이 군발 두통의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3차 신경이 두통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네, 3차 신경이 자극을 받았을 때 CGRP라고 하는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CGRP가 일산화질소랑 상호작용을 했는데 일산화질소는 이게 혈관에 붙으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혈관이 확장되면 주변 신경이 눌리겠죠? 그러면서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3차 신경은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방출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요. 네,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방출했다는 것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혈관이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변 신경이 눌리고 또 두통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정상인에게서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정상인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군발 두통의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상하부의 이상을 또 뽑을 수 있는데요. 네, 시상하부는 기본적으로 통증을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군발두통 환자들의 시상하부 사진을 찍어봤더니 그 시상하부의 구조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상하부의 이상이 극심한 통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이온 통로 유전자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직계 가족이 군발 두통을 앓으면 군발 두통의 위험도가 48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차 신경의 이상, 시상하부의 이상, 유전적 요인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군발 두통의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군발 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1차 두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2차 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관 질환이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주막하 출혈, 관자 동맥염, 두개강 뇌혈종, 그리고 중증 고혈압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주막하 출혈인데요. 지주막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뇌는 세 겹의 수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막, 지주막, 연막 이렇게 세 개예요. 그 중에서 이 지주막 밑 공간을 지주막 하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주막 하하 공간에서 뇌의 혈관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지주막 하 출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구토나 경련이나 발작이나 실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출혈이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수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네, 그러면 이 뇌동맥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약해지다 보니까 혈관 벽이 약해지다 보니까 풍선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풍선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팽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약해진 것이니까요. 당연히 찢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혈액이 이 뇌에 흘러내리게 되면서 뇌압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혈관이나 뇌 척수막의 통각신경 이런 것들을 누르게 되면서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뇌의 혈관이 찢어진 것이기 때문에 뇌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자동맥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관자동맥염은 관자놀이 근처의 동맥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자동맥염이 발생하면 염증 인자들이 온 몸을 돌기 때문에 두통 이외에도 발열이라던가 식욕 감소라던가 피로, 근육 경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자동맥염, 혈관염은 왜 두통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각종 이유에 의해서 혈관염이 발생하게 되면 염증 반응, 이 대식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 대식세포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혈관 내벽을 어느 정도 손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회복을 위해서 염증 주위로 몰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요. 이 감소된 혈류를 보충하기 위해서 혈관이 또다시 팽창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신경을 자극하면서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두개강 뇌혈종인데요. 두개강 뇌혈종은 이렇게 뇌 안쪽이나 뇌와 두개골 사이에 있는 이 혈관들이 터져서 나온 피가 고이는 걸 의미합니다. 주로 외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같은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혈종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증상의 종류와 정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이제 두통이라든가 두통 이외에 구토, 반측 편마비, 의식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혈종이라고 하는 것이 왜 두통을 일으키느냐? 다른 조언분들은 미드라인 시프트라고 언급하셨는데요. 미드라인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뇌의 중간선이 혈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뇌에 피떡이 생긴 거예요. 피떡이 이제 뇌의 그 위치를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탈장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혈종으로 인해서 뇌가 밀려나게 되고요. 그러면 주변의 동맥이라던가 정맥을 자극하기 때문에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증 고혈압으로 넘어가면 중증 고혈압은 수축기, 이완기가 각각 180, 110mm Hg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또 고혈압 발표하신 분들 보니까 또 기준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통 발표하신 분들 안에서도 또 기준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기준은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전적 소질이나 식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또 호르몬 질환, 신경계통성 질환 이런 것들이 중증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혈압은 왜 두통을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동맥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 동맥압이 높아지면 혈압은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세동맥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서 동맥압이 높아지면 세동맥을 수축시키고 동맥압이 낮아지면 세동맥을 이완시키는 방식으로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동맥이 혈압이 너무 높으면 세동맥이 수축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 버리겠지요. 네, 그러면 혈관에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주막 하출혈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들이 뇌 부종이나 뭐 신경 장애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통도 같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혈관 질환 관련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비혈관성 두개강 뇌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개강 뇌 질환은 두 가지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뇌압이 증가해서 두통이 발생했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이 발생했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뇌압 상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압 상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로 켈리 가설에 대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로 켈리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뇌 조직, 혈액, 뇌 척수액 이것이 뇌압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이 세 가지의 합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즉 한쪽의 부피가 증가하면 다른 쪽의 부피를 줄여서 뇌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줄이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될 만큼 지나치게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뇌압이 상승하고 그것 때문에 두통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개강 뇌 종괴, 뇌수종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개강 뇌 종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머리 안에 종괴, 종양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뇌 조직의 부피가 지나치게 증가해서 뇌압을 상승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뇌수종 또는 뭐 수두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뇌 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돼서 머리가 지나치게 커지고요. 뇌가 눌려서 얇아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서 선천적인 이유로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럼 이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뇌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투명한 액체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양수에 의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뇌도 뇌척수액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뇌척수액은 생성이 되면 순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양이 흡수가 되면서 일정 양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뇌척수액이 과다 생산되거나 아니면 순환되는 통로가 폐쇄되었거나 아니면 흡수가 되질 않거나 하게 되면 뇌척수액이 지나치게 많이 이제 축적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주로 이제 선천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통사고 같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조원분들이 이제 뇌척수액의 흐름을 아주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이 지금 제 화면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네, 두 개의 가쪽 뇌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뇌실 사이의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면 제3뇌실, 중간뇌수도관, 제4뇌실, 세구멍, 지주막, 하공간, 경질막, 정맥골, 혈관계, 림프계 이렇게 돌게 되고요. 그래서 뇌실에서 형성이 되면 이제 뇌척수액이 돌다가 이제 뇌척수액을 다 쓴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경질막 정맥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뇌척수액이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쉬운 그림은 이 오른쪽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뇌척수액이 흘러가는 통로가 막히는 거죠. 뇌수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순환 통로가 폐쇄되었거나 아니면 생산량이 너무 증가했거나 흡수가 잘 되지 않거나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뇌수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무교통성 뇌수종 뭐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순환 통로가 방해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맥락 총낭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뇌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제 그 뇌척수액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맥락막 신경총이 바로 뇌실입니다. 뇌척수액을 분비하는 특수기관인데 여기에 물혹이 생기면 뇌척수액이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태아에게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성 뇌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뇌척수액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각종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두개각 내에 감염이 일어나도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뇌수막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뇌수막염, 뇌실질에 감염되면 뇌염, 뇌고름이 고이면 뇌농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뇌막염은 박동성 두통을 동반하고요. 기침이나 재채기 같이 순간적으로 뇌압이 상승하는 시간에 심해지게 되고 구토나 광성 공포증, 뭐 그다음에 고열, 오한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염은 뇌실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뇌가 감염된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감각 이상이라던가 경련, 발작, 의식 변화, 혼수 상태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농양은 고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름이 뇌를 압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뇌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고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개각 내 감염은 왜 두통을 이어지는 걸까요? 염증 반응 때문입니다. 염증 반응 때문에 뇌 조직이나 수막이 지나치게 부풀어 오르면 뇌압이 상승하고 두통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다른 조원분들께서 이제 두개각 내 감염을 좀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해주셨으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뇌염 같은 경우에는 유행성 뇌염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고바이러스에 의해서 전파되는 뇌염이 있는데 이 아르고바이러스는 주로 모기나 진드기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뇌실질이 감염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죠?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겪었을 때보다 두 번째로 겪었을 때 훨씬 더 아파요. 염증 반응이 강도가 훨씬 더 세지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이전 감염이 재활성화돼도 이제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 안타까운 건 자가면역 뇌염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가면역 뇌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면역계가 뇌를 직접 공격하는 거죠. 뇌 조직층을. 그러면 왜 인간이 자기 세포를 공격할까? 마리집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켜서 자신의 뇌 조직을 공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뇌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엔테로바이러스, 다른 말로는 콕사키 바이러스, 에코바이러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제 뇌수막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엔테로바이러스는 바로 뇌수막을 침입하진 않고요. 처음에는 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위장기관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이 혈관을 따라 돌고 돌다 보니 림프계나 말초신경을 따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BBB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BBB라고 하는 건 뇌혈관의 장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에 감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서 뇌수막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세균에서도 뇌수막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폐렴균, 뭐 수막균, 리스테리아, 대장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뇌수막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발표 내에서는 뺐는데 다른 조원분들이 넣으셔서 이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기생충 뇌 감염인데요. 기생충에 의해서 뇌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낭 미충증, 이건 뭐냐면 촌충의 알이에요. 촌충의 알. 그 촌충은 어디에 많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낚시 많이 하시는 분들, 낚시해서 뭐 물고기 잡으면 해 떠서 먹잖아요. 그게 되게 위험한 게 촌충의 알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유충으로 구하는데 이 유충이 혈류를 따라 돌고 돌면서 뇌에 들어가게 되면 뇌를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뇌척수액의 흐름을 차단하기도 하고요. 낭종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촌충에 의해서. 그래서 수두증이나 뇌수막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포충증, 주열흡충증 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두개강 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조원분들께서는 이제 그 수막염이나 수막내염의 원인을 폐렴 연쇄균, 인플루엔자 간균, 수막균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원인 바이러스는 엔테로바이러스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두통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염증 반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염증 반응을 신호하는 물질, 이거는 또 저희가 발표해서 뺐는데 이걸 또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프로스타글란딘,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개론 있는 PPT에 있습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 그리고 사이토카인도 있어요. 네,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물질입니다. 네, 그리고 사이토카인 같은 경우에는 면역 단백질이에요. 면역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신호하는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브라데키닌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곰팡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스페르길루스, 캔디다균, 크립토코쿠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두개강 내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일반인에게서는 흔하진 않고요. 면역이 저하된 환자 또는 고령 환자에게서 많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신경낭 미충증에 대해서는 촌충알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문제가 또 남아있는데 구충제입니다. 구충제. 알벤다졸, 프라지퀀텔 뭐 이게 다 구충제거든요. 구충제로 일단은 기생충을 죽이고 그 다음에 유충이 죽으면 또 염증 반응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완화를 해야 되니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네, 이런 호르몬을 또 투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뇌척수액이 이제 흐름이 막혔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션트를 삽입해서 이 뇌척수액을 또 빼내는 작업을 거치면서 신경낭 미충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두개강 내 질환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네,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죠. 네, 여러분들 뭐 감기에 걸렸다. 그랬을 때 머리도 같이 아프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면역 반응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뭐 바이러스가 침입한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몸에 든든한 용병인 T세포가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인터페론의 역할은 무엇이냐? 혈관과 신경을 연결하고 있는 미세악효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미세악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터페론입니다. 그럼 이 미세악효세포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를 인식하게 되고요. 그러면 독성이 강한 화합물, 익사이로톡신이라고 하는 독성이 강한 화합물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익사이로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 활성산소나 활성지질을 합성하는 유도 제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활성산소를 노화의 주법 뭐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활성산소는 초기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아주 확실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게 바이러스만 죽일 수 없다는 것이 뭐 슬픈 소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몸도 시냅스가 손상이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방해를 받고 뉴런이 사멸하는 등의 희생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또 이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스타글란딘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에 염증 반응이 유도되게 되고 이런 메커니즘이 합쳐지니까 이렇게 끙끙 앓는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까지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발표해서 뺐는데 다른 분들이 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나면 일단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코가 막히는데 코가 막히는 게 왜 두통이랑 관련이 있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코가 막히니까 산소가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인지활동이 둔화되고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비강이라고 해서 이 콧구멍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공기가 잘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압보다 오히려 머리의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통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는 뇌의 온도 조절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면 이 열을 배출하는 장소가 코예요. 근데 이 코가 막히니까 두개골 내에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막 열을 막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열이 잘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또 두통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비동 내의 병균들이 3차 신경을 자극하면 저희가 아까 군발두통 설명드릴 때 3차 신경은 염증 반응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 3차 신경 때문에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는 역할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약제에 의해서도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에 의해서, 과용에 의해서, 금단에 의해서 두통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과용에 의한 두통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급성 편두통 치료제로 이제 뭐 편두통이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약을 처방을 해주시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에르고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통증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약이 체외로 배출되는 속도가 되게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축적되기가 쉬워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르고타민이 영상처럼 세로토닌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데요. 에르고타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에르고타민이 수용체에서 세로토닌을 분해하지 않고 계속 붙어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증이 줄어드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용체가 만성화되다 보니까 더 이상 뇌에 특별한 신호를 못 주게 돼요. 통증을 줄이라는 신호에 한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통증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통증을 줄이는 메커니즘이 줄어들게 되니까 통증에 훨씬 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약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발표에서는 뺐는데요. 니트로글리세린에 의해서도 두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약제의 노출에 의해서 두통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네, 편두통 발작이랑 되게 유사한데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왜 두통을 일으키느냐. 아까 군발두통 설명할 때 제가 3차 신경에서 CGRP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면 이게 일산화질소랑 상호작용해서 혈관을 확장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이 이 CGRP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일산화질소에 의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러다 보니 3차 신경을 자극하기도 하면서 저혈압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왜 처방하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협식증 치료 때문에 씁니다. 네, 그래서 심장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으시는 분들은 혈관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됐거나 아니면 부작용으로 인해서 심하게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약을 먹었더니 뜬금없이 머리에 혈관이 확장됐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제를 끊어서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카페인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입니다. 네,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의 경우에는 편두통 환자들이 카페인을 먹었더니 저는 커피를 마셨더니 두통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카페인을 섭취를 하지 않죠. 그러면 카페인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카페인이 없으니까 혈관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격하게 혈관이 확장되게 돼서 두통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에게 이런 두통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고 편두통을 비롯한 두통 환자들이 카페인을 끊었을 때, 갑자기 끊었을 때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은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정상적인 뉴런 신호 전달 체계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산소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수축시켜야 하는데 이 혈관 수축 작용은 뉴런 신호 전달 체계가 방해받아서 제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게 되고 그러면서 세포는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데다가 혈관은 확장되어 있죠. 그 과정에서 두통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뺀 것들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MRI, CT 뭐 온갖 검사를 다 받았는데 정상.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아파요. 이게 이제 신체화 장애거든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신체적인 증상, 고통은 존재하는 것이죠. 네, 이게 신체화 장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환이 없다는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증상이 나타난다고 믿는 걸 이제 망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망상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유가 내가 오염된 음식을 먹었어. 나는 곧 지금 내가 머리가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난 곧 죽을 거야. 이렇게 망상을 하시는 것 그런 것들도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은 뭐가 있냐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사회공포증, PTSD,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좀 더 쉬운 버전이고 요거는 좀 더 어렵게 설명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막이 통증에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항통각 시스템 이거는 저희가 통증을 줄이는 메커니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두통이 훨씬 더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두통에 대한 원인은 다 정리를 했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wishful thinking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퀴즈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해왔어요. 퀴즈 한 3개 정도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34세 여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찾아왔대요. 근데 5년 전부터 머리가 아팠는데 2개월 전부터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 3, 4번 정도 머리에 띠를 두른 듯한 아픔이 느껴진다고 해요. 머리에 맥박이 뛰는 듯한 통증은 없었고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지는 않았대요. 근데 두통 발생 직전에 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 업무를 맡아서 과로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두통이 오후에 더 심해진대요. 머리랑 어깨를 눌렀을 때 압통, 그러니까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띠를 두른 듯한 아픔, 밴디드 헤데이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긴장성 두통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맥박이 뛰는 듯한 통증이 없었다. 이게 비박동성 두통인데 박동성 두통을 의심해 봐야 될 상황은 이제 편두통입니다. 편두통. 근데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진 않고 맥박이 뛰는 듯한 통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편두통을 제외할 수 있는 거죠. 두통 발생 직전에 다른 증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조 증상, 조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편두통 증상인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고요. 두통이 오후에 더 심해지는데 압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긴장성 두통의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15세 여아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대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한 달에 3번 두통이 있었는데 하던 일을 멈춰야 될 정도의 두통이 발생해서 여러 시간 지속이 됐고요. 오른쪽 측두부에서 주기적으로 옥신거리는 양상이었대요. 근데 구역과 구토가 동반되고 밝은 빛이 머리를 더 아프게 했답니다. 네. 오른쪽 측두부 편이죠. 네. 그 다음에 구역 구토 요거 전조 증상으로 설명드렸고요. 빛 공포증 요거는 이제 두통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편두통의 증상이죠.
3번. 네. 40세 남자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대요. 근데 수년 전부터 오른쪽 눈 주위에 심한 두통이 있었고 매년 1, 2개월 지속하다가 회복이 됐대요. 근데 술을 마시면 잘 유발됐고 아파서 잠에서 깨는 일도 많았는데 얼굴 한쪽에만 눈물이나 콧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욕직이나 구토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경학적 검사가 정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학적 검사가 정상이다라고 하는 걸 자꾸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2차 두통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2차 두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요거 오른쪽 눈 주위에 심한 두통이 있었다. 이게 바로 군발 두통의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 유발된다. 술이나 담배를 하면 이제 즉시 두통이 유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다음에 얼굴 한쪽에서만 눈물이나 콧물이 난다. 자율신경 이상 증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욕지나 구토가 없다는 건 편두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클러스터 헤데이크 군발 두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두통의 과학적 이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